안녕하세요. 세 번 시간으로 우리 교재 31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하고 광역도시계획을 꼭 정리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봐주십니다. 우선 31페이지에는 행정계획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쪽입니다. 다만 이쪽보다는 제 설명대로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고 한 장 넘기시면 32페이지에는 광역계획권 지정이란 말이 나오고 33페이지에 한번 광역도시계획 있죠. 우선 광역도시계획부터 먼저 보십니다.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의에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이 광역도시인데 이 광역도시는 바로 광역계획권이 되게 됩니다. 이 광역계획권은 아무데나 광역계획권 지정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 서울과 경기도 광명시를 연결하는 지하철을 새로 만들고자 하면 또는 이러한 지하철을 인천까지 연장시키고자 한다고 하면 저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하나에 설치되면 그냥 기반설인데 둘 이상의 도시에 설치되면 걔는 광역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쓰레기 매립장이 인천 서구에 있는데 인천 서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인천 시민만 이용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국제공항 있죠. 인천에 설치해 있는 국제공항은 인천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이용한다. 전 국민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광역시설이라고 하고 그 광역시설이 설치될 장소 또는 그 광역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이용하는 주민들을 고려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제도로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공법의 학습 방법은 대상과 절차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다? 광역계획권이고 그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계획권에는 광역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항상 공법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대상과 절차 이렇게 구분하면서 내용 정리하시는 게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공법은 우리 교재가 한 600페이지 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걸 외워서 시험 본다고 하면 참 좋은데 우리 바쁘지 않으십니까? 만약 젊은 학생이라고 하면 이 책 하나가 아니라 10개 정도도 달달 외울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 이 내용 모두를 외운다는 것은 좀 힘들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 잡고 반복해서 복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는 다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다독하기 전에 이 수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토대로 복습하는 것, 반복하는 것 그게 공법에서 60, 70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파악되셨고
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도시, 도시 둘 이상을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바로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2번 광역계획권 지정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및 지정 목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제가 국장이라 할 겁니다. 또는 도의사. 그러면 국장부터 도의사까지 추천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둘 이상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공간 구조 및 기능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존하며 광역시설 추천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부터 할 수 있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국장 또는 도지사입니다. 저 국장 도지사 앞글자 조합하게 되면 국도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도의 반대가 국도이죠. 국도란 말 들으니 좀 익숙해지셨습니다. 저 국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계획권, 권이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존에 해당되게 됩니다. 스쿨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스쿨존을 법률 용어에서는 광역계획권, 권이란 말과 또는 수도권, 그런 장소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영어에서는 존이란 말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었을 때 지역, 지구, 구역, 수도권이나 광역계획권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존은 특별한 목적, 공익사항의 목적 있을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적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지구, 구역,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국도, 국장 도의사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어떤 경우에 국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박스에서 함께 보십니다. 박스의 1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시, 특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로 속에 시, 도. 그래서 특별시부터 가로 속에 시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걸쳐 있는 경우는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라면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1개 시군에 평택이라는 곳과 그리고 안성이라고 하는 곳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 평택과 안성을 연결하는 도로 만들게 되면 그 도로는 광역시설에 해당하는데 안성은 현재 인구가 한 17만 정도이고 평택은 인구가 50만 정도입니다. 앞으로 평택에 고덕 국제도시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아마 평택 인구가 70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택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 있거든요. 그러면 안성시가 도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 기반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로나 또는 지하철 등의 다양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도시의 성장과 관련되어 인접한 도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장이 평택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뚫고 그걸 통해 서울이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평택시장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시의 차량이 평택을 지나다니게 되면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 사정에 따라 교통체증 현상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 있거든요. 다만 이런 사업이 안성시의 성장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평택시장과 안성시장의 공통된 상급 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도로 설치와 관련된 평택 안성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GTX A 노선과 C 노선이 있습니다. B 노선은 아직 계획 수립 중이고 공사 착수는 못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통과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GTX D 노선으로서 김포, 그리고 부천, 서울 있는 GTX D 노선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2021년 4월 달에 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도시 하나에만 설치되어 있다, 둘 이상의 도시에 설치된다, 둘 이상의 도시에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런 GTX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경기도의 고양시와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의 여러 도시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게 되면 이런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몇 개 도시는 성장 발전에 꼭 필요해서 사업을 시도하지만 그 공사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의 공통된 상급 관청인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국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설의 설치 예상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는 같은 동일한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도라는 것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계획권과 앞글자가 같은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광역시에 인천에 10개 구와 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의 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하철이나 도로 만들고자 하면 이것은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설치되는 것입니까? 도시 하나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도시 하나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 시도지사가 또는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장, 도지사.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33페이지에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요청과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통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면 되고, 시험의 핵심 사항에 해당되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 누구이다? 국도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광역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둘 이상의 도시를 국도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면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에는 3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성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의 성격 가진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시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고 성격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수립 내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정책 추진호수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정책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정도면 충분하고 딱 속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의 양가 4번 수립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추천호수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준 추천호수입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전국의 여러 도시에 걸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기준은 전국을 관할하고 있는 국장이 결정해야 되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이 기준 정할 거 아니죠. 지역마다 달라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각종 기준, 지침이란 말 보게 되면 항상 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준 정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기준 정한 자는 항상 누구이다? 국장이라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바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봅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저 광역도시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상위 행정계획이 바로 국가계획입니다. 그러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그 광역시설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그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은 국장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이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저 도지사는 같은 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둘 이상의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렇게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에 수립한 것이죠. 해당 광역계획권에 관할 결정은 누구이다?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상위 행정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수립, 승인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34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1번 기초조사를 함께 보십니다. 양가 1번 기초조사입니다. 국장지도이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등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그리고 가로 속에 기초조사해야 한다. 기초조사 추천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방에 관한 계획입니까? 교육계획입니까? 경제계획입니까? 토지계획입니까?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이죠. 그래서 땅에 대한 조사, 측량을 기초조사라 하고 이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2번부터 7번까지는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사항이어서 32회 때 지문 출제된 적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정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6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공청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공청회 찾으셨죠?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 인정한 의견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청회 개최 시에 한 줄 밑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4일 전 추정했습니다.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대상 절차 중에 절차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공법에는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하거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행정청이 취해야 될 적법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절차법에 공청회와 주민, 공람 절차를 두고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다, 국민이다. 국민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다양한 행정처분하거나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선거할 때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고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원한다고 하면 그 국토 보유세 만드는 것 고려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이다? 국민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등의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거나 행정처분할 때 국민의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이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문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청문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공청회, 공람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청회는 우리 강의실에 사람들 모두 모아놓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공청회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근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교산지구라고 하는 곳과 왕숙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보상 완료되었다, 아직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 교산지구의 경우에는 토지 거래 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최초 2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왕속지구의 경우는 토지 거래 가격이 150원인데 최초 보상 가격을 80으로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공청회 개최했거든요. 토지 소유자나 원주민들이 좋아하셨겠습니까? 기분 나빠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두 손 내에 계란 한 반씩 들고 공청회장에 방문하셔가지고 계란을 투척하신 일이 좀 있으신가 봅니다. 이후에 보상금이 현저히 달라져서 지금 교산지구의 경우는 400에서 600까지, 왕속지구의 경우는 200에서 250까지 보상금이 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계획 수립할 때 이 공청회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 수립하는 것을 공청회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한 의견은 당연히 반영해야 되죠. 타당한 의견, 국민이 대한민국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당연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특정 기일에 특정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내일 공청회 개최한다 알려드리면 모이실 겁니까? 내일 약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모이자고 하면 모일 수 있다? 약속 하나씩 있으시죠. 특히 연말이다 보니 약속 더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스케줄 고려해서 이 공청회 개최하고자 한다면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주 후에는 약속 있다? 그렇게 바쁘십니까? 저 약속 없거든요. 그래서 저 2주 전에 14일 전에 미리 알려주게 되면 공청회 개최 일시에 그 장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르게 되면 최소한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람은 공고, 열람의 준말입니다.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된 또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안을 동사무소 등에 비치해 놓고 우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람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내년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 달에는 지방선거 있는데 우리 선거할 때마다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라고 신문, 방송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열람해서 내 이름 석자가 빠져 있다고 하면 채워달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공람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공람은 공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다만 이 공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비법에 딱 3군데에서 예외 있는데 그 정비법 3군데에 대해서는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 봐주실 것. 각종 행정청이 행정처분하거나 행정계획 수립하는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는 방법은 공청회 또는 공람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이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청회건 공람이건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스케줄 고려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며칠로 정해놓고 있다? 14일. 기간 14일 나왔을 때 맞는 겁니다. 만약 공청회나 공람을 7일 또는 10일로 설명하게 되면 무조건 거버리는 거고요. 행정절차법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 14일 전에 공청회, 공람 절차를 두고 있다. 이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법 6가지 법률에는 저 공청회를 총 5군데에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공청회는 딱 3번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공람기간은 14일, 공청회 관련된 공고는 14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총 몇 번 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마십니다. 그래서 공청회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바로 옆에 페이지에 3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양가를 1번입니다. 지도의사, 시장, 군수 수립 시 지도의사, 시장, 군수,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지도, 시군, 의회와 의회 추천했습니다. 시장, 군수 의견 드려야 된다. 그냥 의회만 추천했습니다. 2번입니다.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지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고 관계 지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그 시도의회와 의회 추천했습니다. 시장, 군수 의견 들은 후 그 결과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거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입니다. 국장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 원칙입니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계획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필수 사항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반면 광역계획권은 존에 관한 개념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고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칙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리고 표가 하나 나옵니다. 시장, 군수 공동 수립, 지도의사 공동 수립 이 두 개를 묶어놓고 앞에다가 원칙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지도의사가 공동 수립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의사 수립, 국장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공동 수립, 도의사, 시장, 군수 공동 수립 있는데 이걸 묶어 놓으시고 얘를 예외라고 해 놓습니다. 여기 예외는 각각 3개가 존재합니다.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선 도의사 수립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일해 놓습니다.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 없는 경우 없는 줄쳐 놓습니다. 이때는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 협의 거쳐 요청 추천했습니다. 이때는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장 수립하셨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추천했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 없는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국장지도의사 공동 수립은 2번 그 밖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1번입니다. 시도의사가 요청한 경우 요청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사, 시장, 군수 공동 수립 2번 신경 쓰지 말고 시장, 군수가 요청한 경우 요청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꼭 한번 봐주실 것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의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에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인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투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과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투립하는 것은 그 예외가 각각 3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실 것이 있습니다. 예외 몇 개입니까? 예외 3개이기 때문에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장,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투립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지하철이나 도로 설치하기 위해 시도의사가 요청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저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여 3년 내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시도의사는 대등관계이다, 상하관계이다. 대등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청이 3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광역계획권의 관할, 관청, 주인은 누구이다? 국장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대신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도의사도 마찬가지죠. 시장 군수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청 하지 않았다면 도의사가 대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지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국장, 지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 여러 시군에 발생한 쓰레기 매립할 때 없거든요. 아마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찾아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지역에 만들겠다고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내년 6월 달에 실제는 지방선거 때 그분은 당선된다, 낙선이 뻔하다. 낙선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광역시설 설치와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되었을 때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상급관청인 국장에 요청해서 도의사에 요청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이번에 서울부터 호남의 목포까지 KTX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KTX 역사 살펴보게 되면 역세권이라 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오송역이라는 것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 오송역 주변에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원자력 발전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새로 지정, 개발 사업이 촉진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오송역 한 걸어서 3분 거리에 농경지가 있는데요. 그냥 농사 짓는 농경지입니다. 그런데 평당 8천만 원에서 1억 달러더라고요. 지금 서울 강남에 땅 한 평이 한 1억 5천 정도이거든요. 그 정도 달라고 합니다. 농지라고 하면 평당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 생각했는데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오송역이 역세권 개발 사업하게 되면 아마 역 근처 지역은 상업적으로 개발될 수 있고
그때 토지 가격은 아마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것 기대하면서 토지 가격 높게 부르는 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오송역 같은 KX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의 거점이 되고 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KTX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것으로서 경기도지사와 충남도지사, 전라도 도지사는 자신의 행정관할 구역 안에 KTX 정찰역을 하나만 만든다?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든다. 최대한 만들고자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KTX 역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지하철이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누가?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세 번째,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광역도시계획을 대신 수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평창 올림픽 치른 거 기억나시죠? 저 평창의 인구는 얼마이다? 3만 명대이거든요. 그런데 저 평창의 행정관할 구역의 면적이 서울의 1.2배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200개 특광시군 중에 인구가 5만이 안 되는 곳 많거든요. 그리고 행정관할 구역의 면적은 서울보다 넓은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의 지방자산 예산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라고 하는 조사 측량해야 되는데 그 측량과 관련되어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그런 예산 확보하기 곤란한 시군 많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곤란한 시군의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우리 말고 도의사에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예외도 수립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1번, 광역계획권 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청 없는 경우. 그리고 2번입니다. 지도의사가 요청하면 국장, 지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단독으로 수립하죠. 그리고 도의사도 시장 군수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의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그냥 요청일 때는 공동 수립이지만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 도의사도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원칙적인 수립권자 지도의사, 시장, 군수,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국장, 도의사입니다. 계급순으로 열거하게 되면 국장, 시도, 지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이죠.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것이죠.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도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국도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이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예외적인 수립권자까지 고려하여 국장, 지도의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라는 것 구분해 주십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공부번 이해하는 것이 점수 70, 80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제 수업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나중에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좀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그때는 5, 60은 꼭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며 들으시면서 공법 점수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광역도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